세월호는 북한군 잠수정에 의한 폭침이다. 아이러니하지만 그 근거로 먼저 JTBC의 보도를 들 수 있다. 이 보도에서는 손석희 앵커가 컨테이너 추정 물체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을 나타내 보이며 과연 저것이 컨테이너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하였다. 기자는 컨테이너가 아니라면 이것은 다른 지나가는 배이거나 레이더 오류일 것이라고 말했다. JTBC에서 단독 입수한 세월호의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세월호가 급변침을 하면서 북쪽으로 이동하며 침몰해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 뒤로 주황색 물체가 뒤따르고 있었다. 이 물체는 세월호가 방향을 꺾었을 때 나타났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오인되었으나 손석희 앵커는 방송 중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에서 흘린 컨테이너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 덩어리 같다. 둘째, 세월호에 남아있었던 컨테이너가 그때 20여 개 있어서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셋째, 컨테이너가 동력이 달린 것처럼 배를 쫓아간다. 넷째, 세월호를 쫓아가면서 10분이나 물에 떠 있었다. 물론 JTBC 시청자들도 컨테이너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대공용이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손석희 앵커는 의구심은 많았지만 JTBC라는 방송의 특성상 대공용이점은 고려하지 못했다. 만약 대공용이점을 고려했다면 이것은 간단하게 북한군 잠수정에 의한 어뢰 폭침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컨테이너 추정 물체가 바로 잠수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잠수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앞에서 주어진 의구심에 답을 해보자. 첫째, 컨테이너라고 하기에 너무 한 덩어리 같다는 것은 실제로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둘째, 손석희는 조류에 흘러갔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동력이 달려 있었다. 셋째, 10분 동안 떠 있었다는 것은 역시 그것이 잠수정이기 때문이다. 넷째, 세월호가 급선회하자 바다에서 떠오른 것은 잠수 상태에서 부상한 것이다. 부상한 이유는 전과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고 추정된다. 물밑에서는 격침 상황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뢰 폭침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자. 먼저 승객의 증언이다. 트럭 운전기사인 서혜근 씨는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큰 충격을 받아 기울어졌었다고 증언했다. 해병대 출신으로 배를 많이 타보았다는 그는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누워 있었는데 15도로 확 틀어지면서 쓰레기통과 캔, 커피 일렁통들이 우당탕하고 나뒹굴었다고 말했다. 그는 쾅 하고 잠깐 기울었다가 원위치로 하기 때문에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겠지만 자신은 이런 큰 배가 이렇게 충격을 받아 움직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상하다고 느껴 밖으로 나와보니 잔잔한 바다를 지나고 있어 예감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 증언으로 볼 때 세월호는 이미 군산 앞바다에서 경어뢰에 제1격을 맞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어뢰라는 것은 세월호 침몰 당시 글을 올린 어느 해군 전문가의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 어뢰가 아닌 EFT 경어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었다. 이전의 잠수정의 실제 침투 사례를 본다면 1998년 전남 여수에서 북한군 잠수정이 발견돼 해군과 전투 끝에 격침된 사례가 있다. 또한 1996년에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다. 또한 이례적으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에는 북한군이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한 바가 있었다. 즉, 약 60일간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면서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한 것이다. 또한 부산일보 2010년 1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이 선포한 항행금지 구역은 동해나 서해상의 경계선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방향도 바다를 향해 이번처럼 포가 남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모양을 띈 적은 없었다. 2010년 1월 29일 MBC 뉴스에서는 북한군이 1월 27일 300발, 1월 28일 30발, 1월 29일 20발 포사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훗날의 얘기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때 천안함을 폭침시킨 잠수정이나 간첩이 침투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였다. 그것은 북한군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3월 말까지 남한 어선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남한 어선에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 잠수정이 침투할 경우 발각될 위험이 있었다.
결국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에 맞고 격침되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천안함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으로 이동해 있다가 어뢰를 맞았다는 점에서 해군 내에 간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면 2014년에 북한이 포 사격 훈련을 또 예고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북한군은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전통문을 통해 포 사격 훈련을 예고했다. 우리 언론은 이례적이라면서 대서특필했다. 3월 31일 북한군은 대규모 사격 훈련을 하였고 백령도 주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공포에 떨었었다. 일부 전문가는 이때 또한 잠수정이 침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다. 그 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어뢰 전문가가 블로그에 분석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밑부분에 광통부가 발생한 것을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빠른 속도의 강한 타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즉 어뢰로 볼 수 있는데 EFP라는 경어뢰로서 폭발력이 약한 관통어뢰로 본다. 또한 침몰하기 전부터 창가에 그을음이 있고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이 강력한 충격과 폭발, 즉 어뢰 관통의 증거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TV 화면에서 진한 갈색의 벙커 CU가 흘러나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침몰하기 전부터 기름이 새어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어뢰 피격의 증거라고 한다. 또한 이 그림에서 어뢰가 지나간 부분을 도식화하였다. 전문가로서는 경어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관통 각도로 볼 때 그것은 어뢰 판두가 지나간 자리라는 것이다. 또한 어뢰가 지나가면서 여러 격벽을 파괴하여 해수가 유입되었다. 마지막은 관통하지 못하고 스폴레이션이라는 파편이 생기고 찌그러뜨리는 효과를 내면서 멈추었다. 또한 해수 순환 폐쇄 시스템의 특정 부위가 파괴되었는데 이것 역시 강한 외부 충격이라야 가능하다고 한다.